만화로 보는 허경영. 제1화 허경영의 출생. 1950년 1월 1일 아주 추운 겨울날, 서울 동대문구 중랑교 밑에 가만히 움막이 한 채 있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허경영은 이 춥고 허름한 가만히 움막에서 태어났다. 이 척박한 환경에서 아기를 낳으며 그의 어머니는 산후병을 얻게 된다. 경상남도 진주가 생가인 그녀가 서울의 움막에 거주했던 것은 그녀의 남편 즉 허경영의 아버지가 서대문에 있는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허경영의 아버지는 천여마지기의 땅을 가지고 있던 지주였는데 불쌍한 소작인들을 위해 무상으로 땅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다른 지주들의 농부들도 자신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달라고 항의했고 다른 지주들이 공산주의 사상범으로 고소를 하고 체포당해 그의 집은 불타고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죄가 된단 말인가? 여보, 우리 아기예요. 참 이쁘죠? 어머니가 갓난 허경영을 데리고 면회를 갔을 때 그는 단 한마디의 유언을 남겼다. 그 아이의 이름은 허경영으로 지어라. 그리고 6점 이후 전쟁이 일어나기 사흘 전 아버지는 사형을 당한다. 그의 어머니는 허경영을 데리고 가서 다시 경상도 진주로 내려가 자신의 소작인 집에서 머물게 된다. 그의 어머니는 산후병으로 인해 젖이 나오지 않았고 허경영은 마을 아낙네들의 젖을 얻어먹고 자란다.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의 병이 전염될까 두려워 어린 경영을 근처에 가지 못하게 막았다. 농사철 일하러 갈 때는 마을 사람들이 돌봐줄 수가 없어 경영의 다리를 명주꾼으로 묶어두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나 때문에 제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어느 날 어머니는 경영을 하루 종일 유심히 쳐다보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허경영이 4살이 되던 해였다. 그리고 경영이 밖에서 놀고 있을 때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다가와 말씀하셨다. 경영아, 너희 어머니 꽃가마 타셨어. 얘들아, 우리 엄마 꽃가마 타셨대. 신난다. 드디어 병이 나으셨나봐. 어린 경영이 영문도 모르고 좋아 춤을 추고 좋아했지만 그 말은 어머니의 임종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나중에 전해 들은 말에 의하면 어머니는 남의 집에 신세 지는 게 싫어 식음을 전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한다. 고아가 된 허경영은 이후 소장농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된다. 만화로 보는 허경영. 제2화 머슴이 된 허경영. 우리 집에는 일거리가 아주 많단다. 열심히 부지런히 도와주려무나. 예. 집안일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마을을 다시 세우는 일도 도와야 했다. 젊은 청년들은 전쟁터의 군인으로 징집되어 죽고 말았기 때문이다. 1950년 대만에도 환경이 좋아 호랑이를 봤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경영아, 장작 다 떨어졌다. 산에서 땔감 좀 베어와라. 내 어머니. 호랑이는 절벽이 많은 곳을 좋아하고 그런 곳에서 호랑이를 봤다는 소문이 많았다. 볼 수 있을까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전혀 안 보이네. 책 시시해. 그 대신 산속에는 625전쟁의 자네들인 군인들의 철모나 탄피들이 굴러다녔다. 전쟁이 바로 어제 일처럼 가깝게 느껴졌다. 땔감은 모르지기 솔방울이 최고인지라 불도 오래가고 그 향이 너무 좋거든. 허경영은 양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솔방울을 따곤 하였다. 하루는 나무에서 떨어지고 배가 찢어졌고 한 달 동안이나 아물지 않았다.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고 풀을 따다가 독사한테 물려 기절한 뒤 2시간 만에 깨어나기도 하고 벌들을 피해 시냇물로 도망쳤지만 결국에는 쓰여서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맨 적도 있다. 하지만 허경영은 이런 위험한 곳에서 자랐기에 더욱 건강해졌고 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 허경영이 6살 때의 일이다. 경영아, 빨리 와보거라. 내 아버지. 시장에서 병들고 죽어가는 송아지를 한 마리 샀다. 가격이 매우 쌌거든. 내가 잘 보살펴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알겠지? 앞으로 잘 부탁한다. 내가 맛있는 소죽을 끓여줄게.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송아지야, 밥 먹을 시간이다. 밥 먹어. 안 돼. 그러지 말고 좀 먹어봐. 그리고 며칠 뒤 이러다 죽겠어. 그래, 어미소랑 헤어지고 억지로 끌려왔는데 밥맛이 좋을 리가 없지. 나도 어머니와 헤어지고 그랬으니까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구나. 내가 어미소보다 더 잘해주지 않으면 안 돼. 경영아, 밥물아. 오늘 이 한 그릇으로 버텨야 한다. 더 달래도 없어. 그래, 바로 이거야. 여물에 비벼줄 테니 보리밥 한번 먹어볼래? 우와, 드디어 먹었어. 하하하하, 뭐야, 이 녀석 보리밥을 좋아하는 거구나. 그 뒤로 허경영은 항상 자신의 밥을 덜어 소에게 주었다.
밥은 더 받을 수 없어서 항상 배고프고 모자랐지만 소가 살찌는 게 더 즐거웠다. 허경영의 정성으로 이소는 건강을 되찾고 살도 찌기 시작했다. 솔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등을 긁어주면 기분 좋아했다. 그리고 털이 깨끗해지고 윤기가 났다. 이렇게 허경영과 소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등에 올라타 살을 맞다 하면 서로 어떤 기분이고 생각을 하는지 모두 전해져 왔다. 애구구 그렇게도 좋니? 숲속에만 오면 좋아서 날뛰는구나. 그래 숲은 좋아하니까 이름을 밀림이라고 하자. 밀림아. 풀을 뜯으러 갈 때는 천년이 되었다는 느티나무가 5그루나 있었고 그곳을 지나 십리기를 올라 언덕들을 넘어 올라가면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어린이들은 그곳에서 소를 방목해 놓은 뒤 낮잠도 자고 수십 가지의 산딸기, 깨금, 삐삐 등을 맛있게 먹었다. 삐삐란 것은 억새풀의 새순을 말하며 맛이 아주 고소한데 그것을 뽑을 때 삐 소리가 나서 그런 별명이 붙여졌다. 그러다가 멀리 보이는 남해 바다에 노을이 지면 소들을 끌고 내려가야 했는데 문제는 소들이 내려가기 싫어 떼를 써 한바탕 난리가 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허경영의 소는 달랐다. 너희가 먹는 밥을 조금 덜어다 소한테 줘봐. 그럼 말을 잘 들을 거야. 산에서 내려가도 일은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양아버지가 일을 시키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빨리 오지 못해 바깥타야 하는데 느림보 송아지 같으니라고. 밀림이는 채찍질 당하며 밭을 갈았고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허경영을 쳐다보았다. 이것은 구해달라는 신호였다. 하지만 머슴에 불과한 허경영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고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팠다. 밤이 되면 밀림이를 보듬어주고 같이 잠이 들었다. 허경영도 머슴일을 하다가 다친 곳이 많았는데 신기하게도 진주에게 상처를 갖다 대면 통증이 가라앉았다.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한겨울이 되어도 밀림이와 함께 잠을 자면 따뜻했고 외롭지 않았다. 남들에게는 냄새나는 외양간이었지만 허경영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몇 년이 지나고 밀림이도 많이 컸다. 어느 날 풀을 뜯고 돌아오는데 밀림이가 이상했다. 비명을 지르고 주춤대기 시작했다. 항문에서 피가 나고 있어. 내가 뭘 잘못 먹인 건가? 생전 안 이러던 애가 갑자기 왜 이러지? 흐앙 이러다 죽겠어. 죽지마 밀림아. 밀림이가 새끼를 낳았다. 이야 이게 바로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구나. 탯줄을 핥아 없애주고 있어. 신기해. 걸음마도 하지 못하는 간단 송아지는 수백 번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끝까지 어미를 쫓아와 결국에는 집까지 같이 왔다. 마을 어르신과 양부모님들은 대단히 기뻐하셨다. 축하해. 그렇게나 예쁘니?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계속 핥아주는구나. 우리 어머니도 날 낳으셨을 때 이렇게 예뻐해 주셨겠지? 그날은 기쁜 날이었지만 외로운 날이기도 하였다.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산을 올라갔다. 가는 길에 예쁜 나무나 꽃들이 있으면 뽑아서 어머니의 무덤을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해드렸다. 모범생이었던 허경영은 학교에서도 상장이나 표창장을 자주 받았고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어머니의 무덤을 가져와 보여드렸다. 엄마 저 상 받았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 허경영은 한겨울에도 추위를 참고 나무를 하러 다녀야 했는데 어느 날은 내려오는 길에 소의 시체가 있었다. 아 이웃집 소다 산짐승한테 당했나 보다. 불쌍하기도 하지. 좋은 곳으로 가려무나? 내가 땅에 잘 묻어줄게. 그때 갑자기 영양실조에 걸린 마을 사람들이 생각났다. 이 시대의 고기는 1년에 3-4번 먹을 수 있는 귀한 것이었다. 땅에 묻어주고 싶었지만 이왕 죽은 거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친구들과 함께 소를 마을까지 가지고 온다. 소를 끄녀 허경영 덕분에 일주일간 배부르게 먹고 뼈까지 갈아서 국을 끓여 먹으니 가루 한 점 남지 않았다. 그렇게나 먹을 게 귀했고 음식을 소중히 하였다. 친구들은 허경영의 불우한 형편에 상관없이 그의 리더십과 재치에 매료되었으며 허경영이 하자고 하는 일에는 어김없이 따랐다. 숲속에서 놀다가 꽁알이 10개가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허경영이 말려 아무도 손댈 수 없었고 개구리나 벌레를 밟아 죽이며 노는 애들은 허경영에게 호되의 혼이 나야 했다. TV, 컴퓨터, 핸드폰 아무것도 없던 시절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 마을 어르신들의 전래동화나 떠돌이 유랑극단 항상 공연 중에 약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 천막으로 된 가설극장이 세워졌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흙바닥에 앉아 영화를 보았다. 아이들은 상상을 부풀려가며 스스로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었고 바위 위에 올라가 연극이나 연설을 하며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곤 하였다. 만화로 보는 허경영.
만화로 보는 허경영. 제3화 웅변대회에 나가다 여러분, 이번 달에 국내 모든 국민학교가 참가하는 웅변대회가 있죠. 우리 학교 대표가 우리 반에서 뽑혔어요. 허경영 군 일어나세요. 경영이는 공부도 잘하고 웅변도 잘하고 정치에 대해서도 잘 알아. 6학년 언니, 오빠들을 제치고 우리 학교의 대표가 되었어요. 우와, 축하해, 경영아. 역시 경영이가 뽑힐 줄 알았어. 경영이 최고. 엄마 축하해줘요. 저 학교 대표로 웅변대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두근거려. 단상 위에 서면 어떤 연설을 해야 할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뜨거운 연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나의 진심을 전하고 오는 거야? 웅변대회 당일 우와! 사람 진짜 많다? 웅변대회 참가자 학생들 확인하오니 자리에 앉아주세요. 화정국민학교 김철수, 사봉국민학교 박미영, 월총국민학교. 경영아 하의 일을 어쩌면 좋아. 담임 선생님이다. 집에 옷이 이거밖에 없었니? 1950년대 초등학생들은 서양식 옷을 입기 시작했고 저고리를 입는 건 어르신들 뿐이었다. 전교생에서 저고리와 핫바지를 입은 사람은 허경영이 유일했던 것이었다. 그래, 경영이네 형편이 어려웠었지. 애들아, 잠깐만 이리 와봐. 경영이가 연설할 동안만 잠깐 옷을 바꿔 입으면 안 될까? 친구가 잘 되면 너한테도 좋은 거란다. 한 번만 부탁하자. 이야, 최고다. 이렇게 좋은 옷은 처음 입어봐. 옷에 날개가 달린 걸까? 하늘을 나는 기분이야. 신선들이 입는 날개옷이 틀림없이 이런 느낌일 거야? 대회는 고조되어 진행되었다. 단상 앞에는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었는데 초등학생들의 웅변이 끝나면 선거 유세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초등학생들의 웅변은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인 면도 있던 것이다. 다음 차례 진주 국민학교 허경영.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없앤다면 우리나라의 가난하고 배고픈 어린이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허경영은 단상을 내리치면서 열정적으로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단상에는 연설자들을 위한 주전자와 물컵이 있었는데 흥분한 허경영은 단상을 치다 그것을 넘어뜨렸고 그때 귀빈으로 참석해 있던 자유당 국회의원 구태희 씨의 머리 위에 쏟아져 큰 웃음을 자아냈다. 이상으로 저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경영의 연설은 커다란 박수 소리와 함께 끝이 났다. 우승은 지수초등학교의 허경영 군입니다. 내가 우승! 만세! 하지만 대회가 끝나고 옷을 다시 돌려줄 때는 무언가 기분도 다시 가라앉았다. 대회가 끝나고 그 환호와 갈채는 잊지 못한다. 나의 연설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니? 너무너무 보람차고 뿌듯해. 애들아, 우리 여기서 웅변놀이 하고 놀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뭐라는 거야? 경영아, 너 꼭 대통령 같아. 비록 단상은 없지만 주인 없는 무덤 위에 올라가 연설을 하며 정치가의 꿈을 키워갔다. 만화로 보는 허경영. 제4화 서당에 다니다. 위 사진 자료는 어린 시절 허경영의 노트와 일기장이다. 똑똑똑똑똑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허경영이 7살 때 일이다. 시주스님이 오셨나 보다. 시주스님에게 베풀면 큰 복을 받는다고 했어.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잠깐만, 너는 이 집의 친아들이 아닌 것 같구나.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아셨는지? 내 기운이 범상치 않거든. 내 친부모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지? 아버지의 조남은 허락하러 남쪽남 권세권. 어머니의 조남은 나라조 개수나무계 심을식입니다. 그 이름은 남쪽 나라의 권세에 월개수나무 심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이구나. 에야, 지금 고생은 내가 잘되기 위한 과정이니 절대 낙심하지 말거라. 젊은 시절을 가난하고 힘들게 보낸 자만이 그 고통을 알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란다. 지금 이 고생 덕분에 사람들은 너를 존경하게 될 것이야. 좋은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찍 떠나는 법이다.
부모님은 너를 위해 일찍 저 세상으로 가신 거야. 큰 고통 속에서 더욱 강한 열매가 맺히는 법이거든. 양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내일부터 당장 서당에 다니도록 하거라.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진리를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14살이 되면 이 마을에 흐르는 지리산의 전기를 몸에 다 채우게 되니 그때부터는 서울로 올라가 삼각산 주변에서 공부하도록 해라. 넌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운명을 타고났어. 내 말 명심해야 한다, 알겠지? 서당 서울. 허경영이 양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농사일로 바쁘니 새벽에만 다녀오라고 하셨다. 그렇게 해서 허경영은 서당에 다니게 된다. 서당은 새벽 4시부터 시작했다. 졸렸지만 꼭 참았다. 내 이름은 구연석이라고 한다. 잘 부탁드립니다. 배우는 책들은 동몽선습, 명심보감, 계몽편, 수학통감, 대학논어, 천식일남, 주역 등이었다. 서당의 교육방법. 1서당에 들어가면 훈장님이 누워 계시거나 자고 계신데 일단 큰절을 한 번 한다. 오늘 분량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해진 분량을 눈 감고 다 외워야 한다. 외울 수 있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날 배울 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 배운 것부터 그날 분량까지 통째로 외워야 하는 것이다. 암송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머뭇거림이 있다면 그리고 그 다음이 이놈의 자식이. 격격격격. 바로 회초리를 드셨다. 글자를 다 외우고 나면 그제서야 뜻을 가르쳐준다. 무슨 뜻이냐면 말이다. 요즘 시대에 생각하면 용납되지 않는 스파르타식이었다. 너무 엄한 탓이었을까. 처음에 서당에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몇 년 뒤에는 서생이 허경영 혼자만 남고 말았다. 허경영은 회초리가 무서워 항상 경전들을 암기했다. 일할 때나 잘 때나 화장실에서나 쉬지 않고 항상 외웠다. 1학년 때부터 다니던 서당을 6년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녔고 고전을 모두 암송할 수 있게 되었다. 엄청난 흡수력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책인 주역까지 진도가 나갔다. 이 책을 외우는 게 가장 힘이 들었다. 하지만 주역을 배운 뒤 허경영은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인물, 풍수, 국제정세. 그리고 천지조화의 원리와 우주만물의 법칙들까지. 훈장님은 이런 기특한 허경영을 위해 더욱 매질을 아끼지 않았다. 내 이놈.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훈장님 또한 연세를 드시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주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였다. 또 주무시는 척 하고 계시는구나. 훈장님, 오늘 분량까지 암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쳇. 훈장님. 이제는 아궁이에 불을 꺼도 될 것 같구나.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였다. 스승님. 14살이 되었으니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해라. 너는 세계적인 정치가가 될 거야. 고기 다 쿨럭쿨럭. 스승님. 그것이 스승님의 유언이었다. 1960년대 평균 수명은 50살 정도였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일찍 이별을 해야만 했다. 그렇게 허경영은 서당을 졸업하게 된다. 만화로 보는 허경영. 제5화 서울로. 그리고 몇 달 뒤 허경영은 14살이 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중학교에 진학할 때가 되었다. 하지만 일은 그리 맘대로 되지 않았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양부모님께서 자신은 학교에 보내주지 않았던 것이다. 초등학교 때도 장작을 팔아다 스스로 학비를 벌어다 썼기에 부담은 들이지 않았는데 어째서 학교에 보내주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중학교 참고서를 구해다가 독학을 했는데 이마저도 시간이 없었다. 경영아, 바쁘다 와서 농사일 좀 도우거라. 걸음 좀 퍼다가 밭에 날라라. 네. 야, 제 경영이 아니냐. 왜 학교 안 가지? 쉿, 아버지가 학교 안 보내주신대.
초등학교 100여 명의 동창생 중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아이는 허경영밖에 없었다. 허경영은 매일 아침 등교하는 아이들을 빤히 쳐다보기만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경영아, 경영아. 이거 받으레이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조금씩 모은 거래. 이게 뭐야? 이건 돈이잖아. 이걸로 그 아저씨네 집 나와서 서울로 가야 한대. 고맙데이, 참말로 고맙데이. 친구들에게 말로 표현 못할 감사를 느꼈다. 하지만 내가 가면 저 녀석은 어떡하지? 여러 가지 책임감 때문에 서울로 가기가 망설여졌다. 그 뒤로 허경영은 친구들에게 죄책감을 느꼈고 경영이 요즘 안 보이네. 서울 올라갔나? 나도 몰라? 친구들이 보이면 산으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애들아, 밥 먹자. 응, 왜 이러지? 밀림이가 이상해졌다. 며칠 동안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왜 이러지? 좋아하던 보리밥도 먹지 않고? 뭐가 그렇게 슬픈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밀림이가 이상해진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에이,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이제 나이 먹었으니 도살장에 갖다 파려고 한다. 이렇게 채찍질하고 수칠 묻히면 더 비싸게 팔 텐데. 네, 뭐라고요? 그렇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동물들은 자신의 운명을 내다볼 줄 알고 그리 슬피 울었던 것이다. 평소에도 얌전했던 새끼도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했는지 떨어지지 않기 위해 발악하고 있었다. 집 잘 보고 있어라. 시장에 다녀오마. 안 돼, 내가 구해줘야 해. 밀림이를 구해주기 위해 정육점 뒤편으로 숨어들었다. 저기 묶여있구나. 사람들이 한눈 팔면 저 끈을 풀어주고 같이 도망가야겠다. 이 소임 믿고 그렇습니다. 듣던 대로 아주 좋네요. 바로 거래하죠. 아, 안 돼. 도축사는 그 자리에서 도끼로 밀림이를 내려찍었다. 자신이 7년간 키워온 소를 말 한마디 상해 없이 팔아 죽인 양부모님에게 커다란 배신감을 느꼈다. 으아. 평생을 바쳐 죽도록 주인을 위해 논밭을 갈며 일해주고 새끼 송아지까지 낳아주었건만 이렇게 죽이다니? 인간이란 이리도 잔혹하구나. 이제 이곳도 내가 돌볼 것은 없다. 이제 서울로 올라가겠어. 허경영은 짐을 꾸려 서울로 올라가기로 한다. 짐이라곤 친구들이 준 돈과 책이 전부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묘에 들리기로 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에서 절을 하며 마음다짐을 하고 진달래, 철쭉 온갖 꽃나무들을 계절마다 꽃들을 심어 아름답게 꾸몄었는데 어머니, 저 서울로 올라갑니다.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고 나니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묘에 흙을 담아 가지고 가자. 한순간도 어머니를 잊어선 안 돼. 20여리의 길을 걸어 반성역에 도착했으나 서울로 가기 위한 기차를 탈 수는 없었다. 친구들이 준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 입학금에 보태고 싶었기 때문이다. 철길을 따라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다. 그러다가 터널이 나오면 산을 넘어 지나가야 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한참을 걸어고 고무신은 다 찢어지고 발에 피가 나고 부어올랐다. 허경영은 생각보다 너무 험난한 길에 결국 생각을 바꿔 기차를 타기로 결심한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기차역은 마산역이었다. 이 돈으로는 서울 못 간다. 하지만 그가 가진 돈으로는 서울에 가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대전까지 가는 표를 끊고 의자 밑에 숨어 서울까지 가기로 한다. 이번 역은 대전입니다. 빨리 서울에 도착했으면 좋겠다. 서울은 어떤 곳일까? 이번 역을 서울입니다. 이번 역을 서울입니다. 이번 역에서 내려야 해. 부디 들키지 않고 내릴 수 있기를. 응? 요 녀석 의자 밑에 숨어 무임승차를 해 쥐새끼 같은 녀석. 당장 사무실로 따라와라. 으악! 만화로 보는 허경영. 6화 중학생 시절. 역 사무실 안 어디서부터 훔쳐탔지? 마산역이요. 돈을 내고 타야 할 거 아냐. 보따리에 뭐 들었어 가진 거 다 풀어봐.
그냥 제가 공부하는 책입니다. 거짓말 이렇게 어려운 한자책을 읽는다고? 한번 읊어봐라. 중얼중얼. 어머, 이것 좀 보세요. 글씨도 정말 잘 썼어요. 정말이다. 이런 명필은 처음이야. 그럼 이 흙은 대체 뭐냐? 저희 어머니 무덤의 흙입니다. 그리고 보따리에 있던 허경영의 일기장을 읽는데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애고 세상에나 딱하기도 하지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살았을꼬. 이때도 대통령을 꿈꾸며 일기장에 대통령의 사진을 붙여놓았다. 어서 가라.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보태서 쓰고. 정말 죄송합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밥 잘 먹고 몸도 건강해야 해.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해서 무사히 서울에 도착한 허경영. 빈털터리 허경영은 먼저 구두 닦기를 해서 돈을 벌기로 하였다. 구두 닦습니다. 구두 닦고 가세요. 이걸로 어떻게 해서든 서울에서 살아남아야 해. 하지만 야, 거기 너. 거기 구두 닦기 잠깐 할 말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봐. 퍽! 이게 죽으려고 남의 영역에서 함부로 장사를 해. 눈 똑바로 뜨고 다녀. 영역? 구두 닦기들에게는 자기네들이 멋대로 정한 영역이 있었고 그것을 침범하면 안 되었다. 꼬라지를 딱 보자니 시골에서 돈 번다고 무작정 서울 올라온 놈이구만. 야, 돈 벌고 싶어. 구두 닦기 시켜줄까? 끄덕. 껄껄껄. 그럼 한 번 기회를 줄게. 거기에 빵집에 보이지? 저기서 빵 10개만 훔쳐와. 성공하면 구두 닦기 시켜줄게. 못하면 탈락이야. 네, 그건 도둑? 구두 닦기 안 할 거야. 서울에서 굶어 죽을래? 어차피 갈 데도 없는 놈이 말이야. 어떻게든 서울에서 살아남아야 해. 어서 오세요. 여보, 잠깐만 와봐요. 응, 왜? 지금이야. 자리 비웠을 때 빨리 뛰어. 안 돼. 어떻게 서울에 올라왔는데 도둑놈이 될 순 없어.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시면 슬퍼하실 거야. 서울에서 올라온 14살 소녀는 난생 처음으로 커다란 양심의 시련을 받고 있었다. 그래, 아까 영무원에서 아저씨와 누나가 준 돈이 있었지. 비상금으로 남겨놨던 건데 정말 아깝지만 구두 닦기를 해서 다시 벌어야지. 빵 가져왔어요. 야, 이 녀석 정말 잘하는데. 기특한 놈 소질이 있다. 와구와구 쩝쩝. 뭘 봐, 입만 먹고 싶어. 구두 닦기에서 돈 벌어서 사 먹었다라와 이제 정식으로 시켜줄 테니까. 구두 닦기들은 한 가루도 남기지 않고 빵을 다 먹어치웠다. 이렇게 해서 구두 닦기 조직에 들어간 허경영. 여기가 우리 구익이다야. 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진주에서 온 허경영이라고 합니다. 아후, 어디서 또 시골 촌놈이 굴러왔네. 구두 닦기 조직은 두 가지 역할로 나뉘었다. 날새 구두를 배달하는 사람, 닭새 구두를 닦는 사람. 신입들은 날새부터 배웠다. 실례합니다. 혹시 닦으실 구두 없으신가요?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허경영은 열심히 신발을 날랐다. 다녀왔습니다. 배고파. 수고했다. 오늘 삭 이걸로 밥이나 사 먹어. 하지만 이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 저기 있다. 꿀꿀이죽. 꿀꿀이죽 하나 주세요. 꿀꿀이죽 하나. 냄새 좋다. 잘 먹겠습니다. 60년대 거린들의 대표적인 음식이었지만 이것마저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 먹다 보면 별의 별게 다 나왔는데 정말 운 좋은 날에는 죽에서 스팸 햄 조각이 나올 때도 있었다. 그럼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 좋은 날이었다. 저기 잠은 어디서 자나요? 따라와. 60년대 남대문 시장에는 지게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남대문 상가 지하도로에 그들을 위한 숙소가 있었다. 하룻밤 요금은 50원 정도였다. 실례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가 씻지 않았기에 악취가 엄청났고 좁은 방에서 담배까지 피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나무 판대를 연결해서 3층으로 침대를 만들었는데 어쩌다 침대가 무너져 내리 사람이 깔려 죽기도 했던 것이다.
목숨을 담보로 청하는 잠이었다. 사람들이 마치 짐짝처럼 빽빽히 들어가 서로 엉겨붙어 있었다. 허경영은 이 순간에도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담배의 연기가 너무 짙어 책은 볼 수가 없었다. 야, 뭐 보냐? 허경영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삼각산 근처의 학교 협성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고등공민학교란 중학교를 가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중학교 과정 교육을 대신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낮에는 일하고 밤 11시까지는 야간학교에 다니는 생활이 6년간 지속된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4시 반이다. 학교 갈 준비해야지. 다녀오겠습니다. 야, 일 안 하고 어디가? 학교여 가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학교는 무슨 얼어 죽을. 내 가방. 너같이 가진 거 없는 놈은 이래서 돈 버는 게 최고야, 알겠어? 넌 이 녀석 거기 안 서. 어떡하면 좋아. 책 다 젖어버렸네. 구두 닦기 형들이 학교를 못 가게 막아도 반항을 해서라도 가곤 했다. 그날 밤 야, 진주에서 왔다는 허경영이 누구냐? 내 저인데요. 무슨 일? 크악, 헉헉, 콜로. 왔으면 왔다고 신고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날 허경영은 두목에게 호되게 맞는다. 오늘 밤 일 나가니까 너도 얌전히 따라와 도와라. 한 번만 더 반항했다간 알지? 숙소 사람들이 내려간 곳은 화현동에 있는 제일교회였다. 당시 성경책은 한 건당 5,000원이었고 꽤나 비싼 물건이었다. 이를 청계천 헌책방에 팔면 꽤나 짭짭하게 챙길 수 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들이 왔고 이놈들아 거기 서라. 야, 뒤에 뒤쪽에 문이 하나 더 있다. 뒤쪽으로 도망쳤다.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잡아라. 걱정 마십시오. 뒷문에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구두 닦기를 하면 또다시 그 패거리들과 만나야 했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 없었다. 허경영은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나선다. 영화의 엑스트라 모집 역할 6.25 전쟁 영화의 인민군. 그래, 바로 이거야. 어떻게든 길은 열리는 법이지. 영화 촬영장. 영화 촬영장에서 당시 인기 영화 배우들을 볼 수 있었다. 김성호, 김지미, 김희갑, 최지희, 남궁원. 기성극장에서만 보던 영화 배우들을 집착 보게 될 줄이야. 서울 최고다. 낄낄낄 전티나긴 킥킥. 자자, 인민군 복장으로 어서 갈아입거라. 네. 허경영은 영화의 엑스트라에 도전한다. 자, 전쟁신을 찍을 건데 폭약이 터질 때 빨리 달려오라가면 될다 알지? 네. 레디. 액션. 우와! 몇백 명이 되는 인원이 동시에 달려 올라갔다. 그런데 하필이면 허경영 바로 앞에서 폭격이 터졌고. 펑! 컷 아주 좋았어. 저 녀석 괜찮은지 확인해봐. 넵, 어이 엑스트라 왜 그래? 정신 차려. 괜찮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터져서 입안에 가득 들어가고 얼굴은 군데군데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다. 쟤는 좀 빠져야겠는데? 네. 만화로 보는 허경영. 6. 이화 중학생 시절. 다음 일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곳은 강북구 수의동에 있는 화계사라는 절이었다. 그곳에는 동국대학교 성림회라는 기숙사가 있었고 승려가 총 250명 정도 있었다. 주지스님인 승산 이행원은 허경영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 절에 묵게 하였고 허경영은 그곳에서 식당 일을 하며 하루 1,000명분의 식사를 준비했다. 오후 5시가 되면 바로 학교에 가고 돌아오면 밤 12시 숙제를 하면 새벽 1시가 되었다.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가 되면 기상을 알리는 연불소리와 함께 예불을 봐야 했다. 심한 노동과 수면 부족에 시달렸다. 밥새끼 하면 하루가 다 가는구나. 이런 고된 생활을 하면서도 허경영은 학교에서 행실이 좋고 예의 바르다고 정평이 났다.
선생님들은 허경영에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5년 연속으로 규율부장을 시키셨다. 규율부장이 하는 일은 학생들의 복장이나 불량스러운 행동을 지도하는 것이었다. 어이 복장. 상업야간 학교라 불량 학생도 많고 싸우는 애들도 많았고. 쟨 네가 뭔데 잘난 척하긴. 퇴학당하고 싶나? 아, 이런 연병을 지랄 같은 학교 때려치든지 해야지. 지도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허경영이 나서면 쟨 또 뭐야? 선배님들 담배는 몸에 해롭습니다. 몸 생각하셔서 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미안. 사람들이 맥을 못 추었다. 싸우는 학생들이 있어도 애들아 형편이 어려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서로 도우면서 서울의 명문 학교 학생보다 더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허경영이 나타나면 평화로워지고. 잘 봐, 무중력 춤이야. 중력을 없애 올린 거지 내 힘으로 올린 게 아니야. 하하하하. 학교 분위기는 화목해졌다. 남녀공학이었기 때문에 여학생들로부터 많은 펠레터와 선물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것은 허경영이 중학생 시절 6개월간 설악산의 신흥사에 머무르며 생긴 에피소드들이다. 1. 비룡폭포와 스님. 설악산 비룡폭포. 스님 또 여기서 피리 불고 계십니까? 아까 절에 무슨 편지가 온 것 같던데요? 뭐라고 편지? 비룡폭포에서 피리 불기 좋아하던 한 스님은 누군가와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다. 애들아,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서비스다 많이 먹어라. 스님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스님 근데 그 병 속에 든 건 뭡니까? 대단히 귀중한 거라도 들어있다 봅니다. 후훗, 이게 뭐냐면 말이다. 이다 병 속에 소금을 넣어줘서 키우고 있지. 히익, 이를 왜 키웁니까? 가뜩이나 골칫덩어리인데. 애들도 소중한 생명이니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 내 몸에도 이가 마르니 좀 다오. 으악, 참으로 유별난 취미입니다. 이곳에는 참 특이한 스님들이 많구나. 허경영, 오늘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이 200여 명이 예약되어 있는 거 알지? 서둘러 밥을 짓거라. 네, 알겠습니다. 200인분이 넘는 밥은 도대체가 물의 양과 불세기를 조절하기 힘들어서 말이야. 우리가 밥을 하면 밥이 서리거나 밥을 태우기 일쑤이거든. 네, 걱정 말고 맡겨주십시오. 하하, 못하는 게 없는 기특한 녀석이야. 자, 줄을 서세요. 제가 맛있는 밥을 해왔습니다. 아, 어린 스님이 밥을 했다고요?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고 요리도 잘하나 봐. 멋있다. 잘 먹겠습니다. 야, 갑자기 왜 그래? 맛이 어떻길래? 나도 먹어보자. 뭐야, 밥알이 입안에서 살아 숨을 쉰다. 밥알의 겉은 쫄깃쫄깃한 식감을 주며 밥알 속은 찰기와 열을 옹집하고 있어? 씹을 때 나오는 단맛과 부드러움 때문에 반찬이 따로 필요 없어.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어봐. 밥도 없어요? 밥 좀 더 주세요. 하하. 제가 그럼 가마솥에 있는 누룽지로 숭늉을 좀 끓여오겠습니다. 네. 와, 이번엔 숭늉을 만드는 거야. 대단하구만. 벌써부터 맛있는 향기가 진동을 해. 야, 숭늉 만들다 말고 어디가? 잠시 방에 다녀와야겠어요. 저 대신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너처럼 맛있게 할 줄 모른다고. 이건 무슨 느낌이지? 비룡폭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비룡폭포 스님은 편지가 끊기자 폭포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고 말았다. 사람의 고통은 인간을 죽음에까지도 몰아갈 수 있구나. 자, 안타깝다만 비룡폭포 스님의 물건은 이제 다 정리된 것 같군요. 아, 저 유리병이 있었지? 에구, 끔찍해라. 빨리 갖다 버려요. 허경영, 안 돼요. 스님께서 저한테 이를 키우라고 부탁하셨거든요. 이 녀석아, 그건 키워서 뭐하게, 어서 갖다 버려. 어린 허경영은 스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를 숨겨놓고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내가 잘 보살펴줄게. 당시 신흥사는 설악산의 나무를 베어가는 벌목꾼들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언제 또 나무를 베어간 거지? 틈틈이 감시하고 있었는데. 모두가 잠든 새벽도 3시쯤에 몰래 베어간 것 같아요. 이제는 밤에도 감시를 해야 하겠군요. 좋아, 밤을 새서라도 내가 기필코 놈들을 잡아내고야 말겠다. 본때를 보여주고야 말겠소. 큰 스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어제랑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 설마 겁먹으신 겁니까? 그게 말이다. 너희들은 몰라. 밤에는 호랑이가 나온단 말이다. 난 어렸을 때 정말 본 적이 있다. 사람 따위는 무섭지 않지만 호랑이는. 아참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허경영은 눈빛만으로 호랑이를 제압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녀석과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네, 제가 살던 마을에서는 호랑이쯤은 별것도 아닙니다. 오, 정말이냐? 호랑이를 본 경험을 조금 말해보거라오. 저희 양어머니와 새벽 기차를 타기 위해 마차를 타고 가축을 실어 기차역에 가던 중이었습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르릉. 호랑이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이 녀석 물러나지 못하겠느냐. 저는 눈빛으로 호랑이를 제압하여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그르릉. 아이고, 마부 양반 빨리 지나가 있어. 안 됩니다. 말이 완전 굳어버렸어요. 호랑이가 괜히 동물의 왕이 아니구나. 눈빛만으로 모든 동물을 제압하다니. 그르릉. 그래, 알겠다. 어머니, 저 호랑이는 이 땅을 지키는 지신입니다. 지신에게는 재물을 바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지신. 만약 호랑이가 굶어 없어진다면 이곳은 멧돼지들로 넘쳐나 인간들이 더 살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호랑이가 먹을 수 있는 재물을 바치십시오. 재물, 이 오징어라면 어떻겠느냐? 휙. 그르릉. 오징어로는 부족합니다. 이 염소를 바치십시오. 뭐 염소, 정신 나갔어. 이 비싼 걸 바치라고? 그렇게는 못한다. 내가 대신 호랑이 밥이 되려무나. 아이고, 아주머니 아무리 그래도 염소보다는 사람이 귀중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염소. 그렇게 염소를 바치고 나니 호랑이가 사라지답니다. 내 말을 들어보니 호랑이를 본 건 거짓말이 아닌 것 같구나. 같이 산에 올라가자. 네. 경영아, 너와 같이 산을 오르니 두려움이 없고 정말 안심이 되는구나. 아, 동해바다가 보인다. 우와, 오징어 배가 이렇게나 많다니. 벌목꾼들이 나무를 베어가는 것을 모두 저 오징어 배를 만들기 위함이지. 이곳 소나무들은 두껍고 송진이 많아 바닷물에 닿아도 썩지 않고 버티거든. 배 만들기에는 최고의 나무인 거군요. 온 것 같구나. 나무꾼들이여, 더 이상 숲은 파괴하지 말고 물러나거라. 그렇지 않으면 응징을 하겠다. 시끄럽다. 우리는 이 나무를 베지 않으면 당장에 먹고 살 길이 없다. 내가 우리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느냐? 두목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경영아, 뒤를 조심해라. 무술 백단인 큰 스님은 흉기를 들고 덤비는 벌목꾼에게 대항하여 싸웠다. 제 오늘은 후퇴다. 경영아, 오늘 고마웠다. 그런데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냐? 참으로 고민입니다. 자연은 지켜야 하나 저 사람들 또한 나무를 베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저는 어느 편을 들어도 마음이 찝찝합니다. 오, 경영아, 너는 대통령이 꿈이라고 했지. 그에 걸맞게 생각도 참으로 깊구나. 만약에 너 같은 아이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이렇게 무분별하게 숲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말이다. 경영아, 꼭 대통령이 되어줄 수 있겠니? 네, 물론이죠, 스님. 허경영은 행자 생활과 더불어 불법 공부들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이 시절에 8만대 장경을 다 외우고 이해하게 되어 복사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또한 화계사에서는 안일력, 안기런과 같은 유명 무술인들이 무술을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같이 배운 사람 중에 영화배우 나한혜 씨가 있음.
그들은 허경영에게 정도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허경영은 강한 몸을 만들어 나갔다. 더 이상 구두 닦기 형들에게 맞고 다니던 허경영이 아니었다. 무술이 10단 된 허경영은 그 뒤로 불안당들을 보면 즉시 달려가서 그의 필살기를 날렸다. 허경영은 이 살인무기와도 같은 발차기를 무궁화 발차기라고 이름 지었고 노년기의 젊어든 지금도 시범을 보여주며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만화로 보는 허경영. 7화 고등학생 허경영. 이 무렵 이행원 스님은 미국으로 포교를 위해 떠나며 더 이상 화계사에 있을 수 없게 되었고 공부하기에 좀 더 나은 환경의 다른 절을 소개받았다. 학교에서 가까운 광화문 세검정에 작은 암자 청룡사가 있으니 그리로 가보는 건 어떻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곳을 찾아 길을 가던 중 실례합니다. 여기 청룡사라는 절이 어디 있습니까? 잉 학생 거기는 뭐하러 가게? 낮에 일해주고 밤에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묵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내수동 교회의 홍근동 목사님한테 가자. 그 교회에서 묵을 수 있다고 들었어.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간 곳은 내수동 교회라는 곳이었다. 안녕하세요. 일을 해주고 대신 묵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담임은 홍근선 목사님이라는 분이셨고 허경영을 양아들로 받아들여 주셨다. 목사님은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게 따귀를 심하게 맞은 뒤 귀에 고막이 터져서 청각이 상실되셨다고 했다. 보청기를 끼셨지만 그래도 잘 안 들려 목소리가 굉장히 크셨다. 그리고 성경에 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었다.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때 사서삼경을, 중학생 때 팔만대장경을, 고등학생 때는 성경을 포함한 전세계 50개 경전을 배운 허경영은 그 뒤로 전세계 종교들의 핵심과 장단점들을 크로스체크하는 경지에 오르게 된다. 특히 교회 생활을 하며 허경영은 발군의 한자 실력을 발휘하며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자 사자성어로 번역하는 천재성을 보였고 성경 구절은 모두 사글자로 축약할 수 있어. 영빈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온유지업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애통이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갈자식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궁울궁울 궁울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울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화평천자 화평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립천국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것은 홍근선 목사님을 아주 놀라게 하였다. 천재다. 두꺼운 성경을 이렇게 얇게 만들어버린다니. 그래도 너무 두껍다. 한 문장으로 줄일 수는 없을까? 허경영이 내린 답은 다음과 같다. 남을 저주하면 자신이 저주받을 것이요. 남을 축복하면 자신이 축복받을 것이다. 홍근동 목사님은 초등학생 반 교사를 맡을 것을 부탁하였고 어린이들은 허경영을 아주 좋아했다.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옛날 옛적에 아담과 이브가 살았는데 동네에 아이들을 인솔하는 일도 하였는데 북을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면 마을에서 3, 4, 5, 10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들어 진풍경이 펼쳐졌다. 이렇게 교회 일을 하였지만 생활비와 등록금은 모두 스스로 벌어야 했다. 허경영은 같은 교회분이 운영하시는 동양당이라는 금반지 공장에 취직하게 된다. 황동과 금을 녹여 24K, 18K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금에 불순물을 정제하기 위해 밀가루 같은 청산가리를 넣었고 엄청난 독가스가 나와 매일같이 쌍코피를 흘려야 했다. 독가스가 나와도 공장의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막혀 있었다. 공장장님, 창문은 왜 닫아두는 겁니까? 창문 열고 누가 금반지를 훔쳐갈지도 모르거든. 게다가 공장에는 먼지가 가득했는데 먼지에도 금이 섞여 있다며 청소도 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이런 고집에도 불구하고 1년 뒤 금반지가 한돈 없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놈짓이야?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은 허경영이었다. 내가 훔쳐갔지. 애미애비 없는 녀석. 허경영은 이럴 때마다 생각했다. 내가 남에게 저지른 죄에 비하면 이런 건 별거 아니다. 남을 미워하지 말자.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학비와 생활비가 부족해 다른 일까지 병행해야 했다. 폐타이어를 잘라서 밧줄로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명동의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2층에서 떨어진 적도 있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기적과도 같은 날들이었다. 근처에 거린들의 합숙소가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의문점이 있었다. 어째서 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도 저렇게 먹을 것이 생기는 걸까? 실례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돈을 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린 그런 거 안에 돈 떨어지면 피 팔면 되지. 피요? 그래 청량리 병원에서 한 번 뽑으면 3,000원이나 줘. 이때 피팔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등록금 등 급한 돈이 필요하면 피를 뽑아 팔게 되었다. 그러다가 4일 연속으로 피를 뽑았을 때는 잔디밭 위에 기절했는데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서 깨어나는 신비한 체험을 경험했다.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며 2년이 지났을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더 이상 교회에 묵을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허경영은 불광동의 155번 버스 정비공으로 들어간다. 빨리 오지 않고 뭐해? 60년대에는 운전수가 버스의 정비까지 맡아 했으며 보통 밤 1시까지 작업을 했다. 정비공이 하는 일 중 하나는 차 밑에 들어간 정비사에게 연장을 건네주는 것이었는데 스페나 상부, 이치부, 하치부. 조금이라도 못 알아들으면 즉시 머리를 얻어맞았고 그게 그렇게 아플 수 없었다. 광화문에 있는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다녔다. 토큰 하나 주세요. 사람들은 기름때 투성인인 허경영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을까 토큰을 줄 때도 던져주었고 거기 손대지 마. 이화여고, 경기예고 학생들이 같이 버스를 탔는데 그들은 모두 다림질한 맵신하며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다. 같은 버스를 탔지만 손 뻗어도 닿을 수 없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좁은 버스 안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했을 것이다. 이번 내리 실력은 이화여고입니다. 오라이. 동경과 부러움,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과 체념. 주말이 되면 불광동 뒷산에 올라가서 옷을 빨았다. 60년대 서울의 수도 보급률은 20%밖에 되지 않았고 내과에서 세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옷을 말렸지만 하루 만에 마르지 않았고 여벌옷도 없어 축축한 옷을 다시 입어야 했다. 정비공은 따로 숙소가 제공되지 않아 버스 안에서 자야 했는데 젖은 옷을 입고 있는 데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정비할 때 쓰는 전구가 꽤나 뜨거웠던 것이다.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정비공은 따로 숙소가 제공되지 않아 버스 안에서 자야 했는데 젖은 옷을 입고 있는 데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정비할 때 쓰는 전구가 꽤나 뜨거웠던 것이다.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희야, 의학풀이 아풀. 콜로콜로. 만화로 보는 허경영. 8화 기이한 인연들. 저 새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구나.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면 좋단 말인가? 그래, 바로 저거야.
허경영은 산속에 텐트를 친다. 집이란 게 뭐 별거 있나 누워서 잠만 잘 수 있으면 그만이지. 게다가 여기는 아무 눈치도 안 보고 공부할 수 있고 집세도 안 내고 실로 지상낙원이 따로 없구나. 처음에는 산중턱에다 텐트를 쳤는데 사람들이 자꾸 망가뜨리거나 대신 들어와 자고 있고 동네에 사람들이 물건을 몰래 가져다 팔기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결국에는 산 정상에 텐트를 치게 되었다. 헉헉 학교 한번 갔다 오기만 해도 운동이 절로 되는구나. 이때도 많은 일을 했고 주로 볼펜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 볼펜 사세요, 볼펜 사세요. 텐트와 학교 사이의 마을이 주로 활동 지역이었다. 수입으로 살 수 있는 하루 식사는 호떡 2개가 전부. 하나는 저녁에 먹고 나머지 하나는 아껴 두었다가 아침에 먹었다. 천상의 맛이로구나. 시험 기간 등 일할 시간이 없을 때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구걸을 해야 했다. 실례합니다. 밥 한 그릇만 주세요. 밥 한 그릇만 먹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밥에 물을 말아서 내주었다. 시간이 걸리면 안 되므로 씹을 틈도 없이 후루룩 마시고 그릇을 비워주었다. 어느 날은 밥 한 그릇만 주세요. 어머, 경영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중학교 담임 선생님 집이었던 것이다. 악 선생님. 창피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 도망갔지만 너무 배가 고팠던지라 걸음을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 어차피 가난한 고아놈이 체면 차릴 게 뭐가 있어. 묵묵히 담임 선생님께 밥을 얻어먹었다. 공부를 할 때는 촛불의 희미한 빛에 의지하며 꺼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해야 했다. 텐트 속에 살면 눈치 볼 사람이 없어 좋았지만 그 대신 쥐들이나 노루가 쳐들어와 행패를 부렸다. 으악 내 코. 지금도 허경영의 코 밑을 보면 흉터가 있는데 이것은 쥐에게 물어뜯긴 자국이다. 더 화가 나는 일은 따로 있었다. 으악 내 호떡 아침에 먹으려고 아껴둔 건데 이놈의 자식들 용서 못해. 그 다음부터는 장독을 구해다 땅에 묻은 뒤 겹겹이 무장을 해 창고를 만들었다. 그 뒤로는 호떡을 빼앗기는 일이 없었다. 허경영은 자주 씻을 수 없었고 그래서 몸에 이가 생겼다. 어느 날 신문지로 몸을 감싸면 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본 결과 신기하게도 정말 이가 생기지 않았다. 허경영의 고등학교 시절 별명은 짜집기. 옷에 성한 곳이 없고 죄다 짜질이 꼬매서 붙여진 별명이었다. 이 짜집기구는 몸을 움직일 때마다 신문지가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주위 사람들은 그 소리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다. 정신 사나워. 야, 움직이지 좀 마. 더욱 이 체육 시간이 돼 옷을 갈아입을 때면 야, 저 녀석 좀 봐봐. 온몸이 신문지야. 주변은 완전히 웃음바다가 되곤 하였다.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남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도 기뻐해야 한다. 삭막한 이 세상에 이렇게라도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게 기뻐. 오늘도 열심히 일하.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만화로 보는 허경영. 팔다시와 기이한 인연들. 아, 눈을 떴어요. 여긴 어디지? 다행이다. 정신을 차렸구나. 여기는 청량리 위생병원이야. 사람들이 기절한 너를 실어다가 여기에 데려다 줬단다. 수술하려다가 너무 놀랐어. 옷을 벗겼더니 온몸에 신문지 잉크투성이어서 그걸 만져 닦아야 되는데 어찌나 안 닦여지던지. 호응, 간호사가 다 매달려서 닦았대니까. 호호. 살다 이런 웃긴 수술은 처음이었어. 호호. 정신을 차렸느냐. 돈이 없으면 더 이상 입원할 수 없단다. 어서 퇴원하거라. 선생님, 안 돼요. 저런 애를 어떻게 다시 내보내요. 그게 규칙이야. 어서 내보내. 병은 다 낫지 않았지만 허경영은 퇴원해야 했다. 수술 후 한 가지 증상이 있었다.
복막염에 영양실조가 겹쳐서 배가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너무나 배가 부르자 교복도 잠기지가 않았다. 더 이상 노숙을 하면 위험했고 묵을 곳을 구해야 했다. 이때 때마침 북한산에 있는 흥국사에서 행자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낮에 일을 해주는 조건으로 자그만 문간방을 얻게 된다. 세터에서 생활을 시작한 허경영 하루는 일을 하고 있는데 큰 스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 경영아, 너 흥국사가 어째서 지어졌는지 아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 절에서 모시고 있는 부처님은 약그릇을 들고 있는 약사불이다. 국자가 붙어있는 절들은 왕실에서 지정하고 왕실의 주변에 위치하여 왕을 위해 만들어질 절이란다. 서쪽에는 왕실의 안위를 비는 수국사, 동쪽에는 왕실의 평안을 기도하는 경국사, 남쪽에는 왕실의 조상들을 비는 봉국사, 북쪽에는 즉 이곳 흥국사는 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만들어진 절이란다. 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허경영이 묵던 방 건너편 별채에는 부잣집 아가씨가 폐결핵에 걸려 요양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나이는 23살 대학생 3학년이었고 그 여인과 허경영은 친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허경영의 첫사랑이었다. 누나 몸은 좀 괜찮아요? 응, 날씨가 좋네. 산책하러 가자. 시를 서로 외워주고 낭독해주며 데이트를 하였고 이때 허경영은 수십 가지의 시를 외우게 된다. 누나는 허경영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항상 곁에서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허경영이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닦아주었고 손에서 피가 나면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야간 학교를 마치고 절에 돌아오는 산길은 너무 깝깝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절에서는 새벽 3시에 예불을 위해 저녁 8시만 되어도 스님들이 잠자리에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나가 방에 불을 켜두고 시작했고 허경영은 항상 그것을 표지판 삼아 올라갈 수 있었다. 누나는 허경영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얼굴을 어루만져주고 어서와, 고생했어. 따뜻한 이불 속에 넣어두었던 공기밥과 국을 꺼내 차려주었다. 그리고 밥 먹고 이것도 꼭 먹어. 이건 누나의 약이잖아. 날 주면 어떻게 누나가 먹어? 잔말 말고 먹으라면 먹어. 누나는 폐렴 때문에 집에서 영양제를 받았는데 자기는 더 이상 살기 싫으니 항상 허경영에게 대신 약을 먹으라고 하였다. 그 약을 복용한 덕분인지 허경영의 병을 금세 좋아졌다. 산에는 소나무와 참나무가 있었는데 참나무는 흔하지 않고 귀했다. 참나무는 소나무처럼 타는 소리가 시끄럽지 않고 소나무처럼 불이 빨리 꺼지지 않고 좋은 수치되어 방안을 오랫동안 따뜻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가진 것도 없고 줄 것이라고는 장작밖에 없던 허경영은 소중한 참나무를 항상 누나의 방에만 사용하여 조금이나마 마음을 보답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의 건강을 나빠져갔고 어느 날부터인가 비극적인 시만을 낭송하게 되었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소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오는데 누나 요즘에는 왜 어두운 시만 들려주는 거야? 예전처럼 밝고 아름다운 시를 들려줘.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빨리 지기 때문이지. 누나는 이제 곧 이별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누나는 머지않아 병으로 세상을 뜨게 된다. 만화로 보는 허경영. 8-3화 기이한 인연들. 병이 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원한 죽음이었기에 더욱 가슴 아팠다. 어머니와 누나 허경영이 사랑한 이 두 명의 여인은 이렇게 모두 짧은 생을 마감한다. 학교에서 절로 돌아올 때 누나 방에 불빛을 보며 산길을 걸었는데 이제는 아무 빛도 보이지 않았다. 그제서야 누나가 죽었다는 게 비로소 실감이 나고 많은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경영아, 오늘 하루도 고생했네. 배고프지? 밥 차려놨으니까 어서 먹어.
누나! 누나가 너무 보고 싶었던 탓인지 환상이 보이는 것이다. 허경영은 솔직하게 큰 스님에게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얼마 전부터 누나의 환상을 봅니다. 뭐라고? 내가 아무래도 우리 절에 귀신을 불러내고 있는 것 같구나. 미안하지만 절 밖으로 나가줘야 할 것 같다. 허경영을 절 밖으로 내보내버렸다. 그런데 신기하게 스님 말씀대로 절을 떠나자 누나의 환상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결국 삼각산 텐트로 다시 돌아왔구나. 언제나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는 곳은 이 산밖에 없구나. 저렇게 많은 집들이 있는데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니.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굶주리고 집 없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날씨는 많이 차가워졌고 매서운 겨울 바람이 불어왔다. 으악, 내 텐트. 텐트가 바람에 날아가 한참을 찾아야 했다. 어디까지 간 거야? 저기인가? 으악! 다리가 부러졌어. 누구야 한밤중에 남의 화장실에 쳐들어오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그애 괜찮으니까 병원에나 가봐. 네, 죄송합니다. 다리가 부러져 걷지를 못하겠어. 걷지를 못하니 일하러 갈 수도 없고 돈도 못 벌고 밥을 얻어먹으러 다닐 수도 없고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립구나 나의 고향, 밀림이, 정다운 내 친구들. 경영아 힘내서 일어나야지. 엄마? 어머니, 그래 아직 포기하면 안 돼. 허경영은 눈만 먹고 살아갔고 급격히 야위고 말았다. 만화로 보는 허경영. 8-4와 기이한 인연들. 한 달 뒤. 아저씨 살았어. 먹을 거 갖고 왔어. 죽은 거 아니야? 동네 꼬마들이 가끔 라면을 가져다 주었다. 으악! 좋아, 다리가 어느 정도 붙은 것 같아. 나가자. 어머나 웬 흉물이야. 깜짝 놀래라. 산속에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학교에 다녀야 하니 일거리가 있는 분들은 일을 주세요. 세상에 저런 딱하기도 하지. 여보 뭐라도 좀 갖다 줘봐. 학생 이거 가져가서 팔아. 우리 집에서 만든 거야. 감사합니다. 당시 슬리퍼라는 것은 흔치 않았고 부잣집에서만 신고 다니는 것이었다. 가난한 서민들은 집에서 손수 이런 것들을 만들어 팔고 생활을 이어나갔다. 당시 장충동에 고급 주택들이 즐비해 있었고 슬리퍼를 팔려면 이곳밖에 없었다.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구나. 굳게 닫혀있는 대문들, 높은 담장 등 날카로운 철창들. 부자들은 왜 이렇게 외롭게 사는 걸까? 일단 여기서 공부하면서 문이 열리길 기다리자.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게 공부를 시켜준다 생각하시고 슬리퍼 한 켤레만 사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 이 자식 무례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으악. 괜찮네 놔두게. 학생 잠깐만 여기로 따라오게나. 네? 이거만 사주시면 되는데. 넌 이제 죽었다. 경찰서행이야. 아주머니 여기 좀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앉게나. 자, 일단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이것이 바로 땡땡그룹 이 회장님과의 첫 만남이었다.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면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 네, 저는 저 삼각산 위에 천막을 짓고 사는 놈입니다. 허경영은 잔니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했고. 자네는 꿈이 뭔가? 정치가입니다. 그래,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가? 요즘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지? 이 회장의 질문에 따라 자신의 철학과 사회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포함 잘 먹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근데 저는 슬리퍼를 팔러 가야 해서 이만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뭐라고? 잠깐, 내가 슬리퍼를 다 사줄 테니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꾸나. 여기 5개가 2,000원이다. 도대체 이 아이의 정체가 뭐야? 뭐지 남달라 이렇게 총명한 아이는 처음 봐. 그럼 자네는 고향이 어디인가?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지? 네, 전 진주시 지수면이 고향이고 아버지 성함은 허남권이시고. 뭐라고? 진주 허남권이? 내가 정말 허남권이 아들이냐? 남권이가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불쌍하게 죽어버렸다고 해서 정말 가슴이 아팠다.
아내까지 죽어버리고 고아가 된 아들이 한 명 있다고 해서 어떻게 되었나 궁금했는데 내가 이렇게 우리 집으로 오다니 기적이구나. 그러고 보니 정말 닮았어. 살아생전지 애비랑. 저희 아버지를 아시나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허경영네 집안은 재벌 집안과 매우 밀접한 관계였던 것이다. 아, 그러고 보니 허경영이 자란 지수마을은 가난해서 먹을 건 없었어도 설날 추석만 되면 럭키와 삼성으로부터 선물이 잔뜩 들어와 유난히 치약, 칫솔과 설탕만큼은 남아돌았다. 그게 다 고향 사람들에게서 온 거였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경영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그럼 전 이제 다시 슬리퍼를 팔러. 뭐라고? 경호원 붙잡아. 자네 내 양아들이 될 생각 없나? 자네가 꼭 필요하네. 양아들이요? 하지만 이상하게 알 수 없는 거부감이 들었다. 하지만 이런 부잣집에서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그냥 공부만 해도 되니까 제발. 네, 그럼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조건 하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 고맙네. 아, 그럼 이거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받은 슬리퍼 값입니다. 왜 그러냐? 그건 내 돈이다. 용돈 쓰거라.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돈이란 건 가지고 있어봤자 잡생각만 생기니 저에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하, 이거 참 보면 볼수록 기특한 놈이군. 저는 그럼 원래 살던 천막에서 짐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설마 다른 데로 도망가진 않겠지? 경호원 이 아이를 쫓아가서 지금까지 말한 게 사실이었는지 확인하고 오게나. 그리고 카메라를 가져가서 증거물로 사진을 찍어와. 네, 알겠습니다. 거참 진짜라니까 의심도 많으시네. 학생아 아니지 도련님 타십시오. 그리하여 운전수가 천막으로 따라가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때의 사진이 남아있다. 협성상업고등학교. 야야 저기 좀 봐봐. 학교에 웬 고급 승용차가 왔어. 누구지? 마말도 한데 쟤는 짜집기잖아. 2달 동안 안 보이더니 갑자기 멋있어져서 돌아왔네. 어떻게 된 거야? 저런 좋은 차를 타고. 여기가 도련님 학교입니까? 네, 만화로 보는 허경영. 구화 청년 허경영. 회장님 자택. 애들아, 모여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잘 들어라. 오늘부터 내 양아들로 받아들인 허경영이라고 한다. 아니지, 이제 우리 이씨 집안이 되었으니 이경영이야. 웬 뭐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도 참 이상하시지. 뭐하러 저런 구질구질한 애를 데려온 거야. 이해가 안 가. 우리 경영이가 인성뿐만 아니라 지혜로움도 범상치 않단다. 내가 어떤 질문을 해도 속 시원하게 술술 답변해 주었다. 너희 중에 궁금증이 있는 사람은 이 아이에게 물어보거라. 우리 S그룹은 26개 회사로 이루어진 대규모 그룹이다.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봐라. 네, 삼성은 작은 물건만 만들어 파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설탕이나 반도체와 같은 것들입니다. 자동차보다 큰 물건을 팔면 망할 것입니다. 뭐라고? 감히 우리 그룹이 망한다고 해. 건방진 자식. S그룹은 허경영의 말을 간과했고 그 뒤로 수십 년 뒤 S자동차는 망하고 S중공업 또한 1989년 볼보코리아로 인수되고 말았다. 너 학교는 어디 다니니? 협성상업전수학교 다닙니다. 어머 인문계도 아니고 상고. 거기 머리 나쁜 애들만 다니는 데잖아. 불량 애들만 득실대던데. 경영아, 아버지가 더 좋은 학교로 옮겨줄게. 대학도 서울대 총장한테 말해둘 테니 서울대로 가려무나. 저는 괜찮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몸도 마음도 허약한 엘리트들과 어울려서 뭐 한단 말입니까? 무식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밑바닥 생활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이 사회를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서울대 다니기 싫습니다. 뭐라고? 하하, 보면 볼수록 마음에 쏙 드는구나. 이 회장은 심각한 아들바보가 되었고 허경영이 이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요 녀석 어쩜 이렇게 이쁜 것만 골라 해.
그리고 S그룹은 허경영 조언을 일부분 받아들이게 되었다. 사옥이 사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노조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채용 면접이나 간부들을 승진시킬 때 관상을 보게 된 것도 허경영의 조언 때문이었다. 그렇게 S그룹은 인사관리를 허경영에게 맡기게 된다. 저 사람은 어떠냐? 그로부터 반년 정도가 지났다. 가만히 있어봐. 이 총명한 아이를 나 혼자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까운데. 대통령 각하에게도 당장 말씀드려야겠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건희는 허벌판에서 경제를 키우기 위해 재벌 경제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정치와 경제가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자주 왕래를 하곤 하였다. 1969년 10월 15일 저녁 8시 청와대 비밀 안가.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인가? 예, 카카오 우리 경영이가 실로 대단합니다. 살다 이렇게 총명한 아이는 처음 봅니다. 국제 국내 정세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으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냅니다. 천문 풍수 천지조의 원리를 완벽히 꿰뚫고 있으며 유교, 불교, 기독교 주역에 달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생을 하며 살아왔지만 밝은 인간성 때문에 고생한 흔적이 보이지 않시옵뿐이다. 어떤 고민도 바로 시원하게 해결해주니 아무 질문이나 해보십시오. 이 회장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니. 그렇다면 최근 고민이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게. 나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싶지만 요즘 민주주의를 실천하라는 야당의 압박도 받고 있어.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긴 현실적으로 힘들단 말이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일세. 아주 간단합니다. 도민양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주의보다 경제건설이 먼저입니다. 가난에 굶어 죽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데 민주주의라는 철학을 논할 수 있습니까? 먹고 살만한 자들과 야당으로부터 욕을 먹을지라도 조금도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서 더욱 욕을 실컷 먹으십시오. 그렇게 돌아가시더라도 후에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게 될 겁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진출은 하지 마십시오.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도 쉽게 피가 나지 않지만 바늘 하나면 간단하게 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경제에만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하하, 자네 말을 들으니 참으로 용기가 치솟네. 내 답답했던 속이 이렇게 후련해질 줄이야. 내가 참으로 원했던 말들을 해주는구나. 그렇다면 경제개발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선 반도체 생산이 시급합니다. 반도체. 금속과 같이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와 세라믹과 같이 원자 안에 전자, 양자, 중성자가 각각 8개씩 들어가 있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를 혼합하여 전자, 양자, 중성자의 수가 4개인 반도체를 만들면 전기에 대한 저항을 중간 정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전자제품의 전자회로에는 이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반도체를 생산한다면 전 세계로 수출을 할 수 있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옵니다. 오, 그렇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니 당장 반도체 사업을 시행해야겠네. 그런데 그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지? 먼저 일본에서 반도체 산업을 배워와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삼성에서 반도체 산업을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결국에는 사업에 의한 경제개발을 한계가 있습니다. GMP 3만 불부터는 에티켓, 매너, 신뢰 등 국민들의 정신이 좌우할 것입니다. 정신적인 면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 그래, 잘 알겠다. 내 대국민 정신은화도 잊지 않으마. 만화로 보는 허경영. 구다시와 청년 허경영. 각하 이 아이는 사람도 잘 보고 관상도 잘 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관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관상이라고? 허허허, 그럼 내 관상은 어떠한가? 각하는 청룡상입니다. 청룡상. 청룡은 먹구름이 있는 곳에서만 나타나고 먹구름을 거두어내는 일을 합니다. 각하는 우리나라의 가난이라는 먹구름을 거두어낼 것입니다. 단 먹구름과 함께 사라지는 게 청룡의 운명이오니 햇볕이 나올 때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건 왜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면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듯이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살만해지면 각하를 매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청룡이 머물러야 하는 시기는 1978년까지입니다. 오, 이 아이는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 그 뒤로 밤을 새며 대통령은 허경영에게 한반도 정세와 정치에 관해 밤새도록 질문했고
속 시원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 회장 이 학생을 나에게 주게. 나는 이 학생이 없으면 안 돼. 네. 경영부는 이제 내 정책 보좌관이야. 그렇게 허경영은 네 번째 양아버지인 이 회장을 떠나게 된다. 내 고인데. 대통령의 비선정책보좌관이 된 허경영은 그 뒤로 나라의 주요한 건들에 관여하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다. 당시 대통령은 4H 운동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헤드, 머리, 하트, 마음, 핸드, 손, 헬스, 건강, 지성, 덕성, 부지런함, 건강을 단련시키자는 말이었다. 하지만 허경영은 지금 각하가 시행하고 있는 4.27 운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신할 운동이 있는가? 국가주도적이 아닌 정부 50% 국민 50%의 비율로 정부가 무상으로 시멘트와 철근을 제공하면 국민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마음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 운동을 새마을운동이라고 하여 국가적으로 시행하면 농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근면 부지런히 자조 스스로 도우며 협동 서로 돕자입니다. 이 말에는 밭을 가는 쟁기를 의미하는 힘력자가 6개 들어있으니 6일을 일하고 쉬는 날을 뜻하는 십자가가 1개 들어있으니 1일을 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리하여 허경영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한국의 근대화를 시작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이 시차를 다녀온 날 허경영에게 의논을 하였다. 오늘 한일합성공장을 순방했는데 젊은 여공들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각하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일을 하느라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출세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전선의 생계형 젊은이들의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 고등학교와 방송통신 대학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래, 가난한 사람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일하느라 학교를 못 다니는데 정작 정규 대학생들은 공부는 안 하고 데모만 하고 있으니 형평성이 안 맞아. 모두가 공부할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줘야겠어. 그리하여 허경영의 의견으로 국내 최초 방송통신대학이 설립되게 된다. 이것은 당시 어느 나라에도 없던 세계 최초의 평생교육기관이었다. 각하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부산과 여수를 잇는 고속철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통일이 되고 나면 이 고속철도는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를 잇는 세계적인 철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 당장은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지만 고속철도를 만들 날이 멀지 않았네. 그런데 철도 이름을 뭐라고 짓는 게 좋겠는가? 일본의 산칸센이나 프랑스의 떼제베와 같이 고속철도의 이름이 있어야 할 텐데. 각하 코아페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표의와 F춘, 한국의 공간을 날아가는 열차라는 뜻의 이니셜이며 한국어로는 먼 목적지를 바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빠르게 갈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후의 전 세계를 연결할 철도 이름으로 제격이군. 한국어로도 말이 되고 영어로도 말이 되며 외국인에게 위화감이 없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 개통될 고속철도에는 코아페라는 이름을 쓰도록 하지. 하지만 고속열차가 완성되기 전에 대통령은 서거하고 말았고 현재는 KTX라는 이름이 채택되었다. 이 밖에도 허경영은 바이카로스 매입 고속도로 건설 등 수많은 정책들을 내놓아 나라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그 내용들은 분량이 너무 많아 지명관계상 이 책에서는 다 소개할 수 없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이나 허경영의 저서 무궁화꽃을 지지 않았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화로 보는 허경영 9-3화 청년 허경영. 그리고 허경영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도 월남전 한국군에 자진하여 파병을 나갔다. 허경영이 맡은 임무는 일반 병사의 일과 겸하여 베트남과 한국의 외교 정보를 얻어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른 병사들과 달리 허경영에게는 특별한 참전이었다. 자랑스러운 대안에 큰아들 무사히 돌아와야 한다.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격하게 흔들리는 배에서 15일이나 걸렸다. 베트남 나트랑항 도착. 의무구조 헬기다. 어서 내려. 의학 환자를 내던지다니. 부상자들의 피가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수혈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대 전원 즉시 수혈에 들어간다.
허경영 부대는 도착한 그날만 5번씩이나 피를 뽑아서 부상자에게 줘야 했다. 밥은 주고 피를 뽑아라 엉엉. 심지어 부상당한 장교에게 호스제로 연결된 병사도 있었다. 수혈을 끝마쳤으면 내일의 일정을 위해 어서 취침에 들어가도록 한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얼마만에 땅에서 잡아오는 거냐. 그리고 허경영은 월남전의 안캐작전에 투입되며 몇 번이나 위험의 순간들을 직면했다. 아무 죄 없는 약소국의 강대국들이 개입해 나라를 갈라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이 마치 한반도와 같다. 그리고 1973년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남베트남, 북베트남, 베트콩의 대표가 모여 한반도의 육자회담처럼 평화회담이 열린다. 이 회담에서 휴전협정이 맺어지게 되고 미군은 조금씩 병력을 철수했으며 월남의 평화협정대로 한국군도 철수하게 된다. 진지에서는 비행가가 날아다니며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 한국군을 어서 돌아가십시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세 집으로 갈 수 있다. 믿기지 않네. 꿈만 같아. 감사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공항으로 가는 길 트럭을 타고 가는데 모든 집들의 격기가 걸려 있었다. 완전히 공산화되었어. 나트랑 비행장. 자자 신속히 비행기에 탑승이라. 비행기 탑승 전 사진병이 허경영을 찍었고 그 사진이 보존되어 있었다. 드디어 간다. 과지직 이륙 실패. 아무래도 비행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있는 짐을 최대한 줄이고 연료도 최소화해라. 비행기는 연료를 한창 비운 다음에야 겨우 뜰 수 있었다. 아름답다 나트랑 섬. 하지만 미군과 한국군이 월남에서 철수하고 나자 상황은 급변하였다. 월맹은 약속을 깨고 월남에 침입한 것이다. 월남은 미국과 프랑스를 믿고 평화협상에 동의를 하였지만 그들의 속임수에 노란한 것이었다. 허경영은 이것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한국도 지금과 같은 통일 정책으로는 월남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에게 당하고 만다. 막무가내의 통일 추진은 위험해. 북한과의 민간 교류만 해야 하며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을 한 뒤 최종적으로 북한과 통일을 해야 해. 만화로 보는 허경영. 마지막화 정치가 허경영. 허경영은 제대를 한 뒤 다시 대통령의 비선정책 보좌역에 일을 하게 되었다. 또한 비선정책 보좌역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농활활동을 인솔하는 등 폭넓은 자선활동도 하였으며 대표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청년 시절 허경영의 모습. (1979년 10월) 허경영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 청와대를 내려보는데 갑작스럽게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콰르릉. 이제 곧 청룡이 승천을 하겠구나. 그리고 대통령은 얼마 있지 않아 서거하게 된다. 최규하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허경영은 직접 정계에 나가 대한민국을 바꾸기 시작한다. 13대 대통령 후보로 뽑힌 허경영. 유엔의 한국협회회장 이 취임식에서 한진그룹 조종훈 회장과 신상초 전 국회의원,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환담을 하고 있는 허경영. 이명박 전 대통령과 건배를 하는 허경영. 김대중 전 대통령과 단상에 서 있는 허경영. 허경영은 총 980억 원의 돈을 기부하면서 15,000명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고 대한부르자 보호협회 회장과 그 밖에 여러 단체 대표가 되었다. 거린들을 보호하는 허경영과 언론에 보도된 기사. 각종 단체 대표로 활동하는 허경영. 각종 단체에서 서울지방검찰청 상임선도위원과 법무부 갱생 보호위원, 전국교도소재소자 교화후원회 자문위원, 한국청소년문제연구소 소장 등을 맡으며 받은 표창장들. 각종 단체에서 훈장 및 표창을 받고 있는 허경영의 모습.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데이트곡 콜미와 라인나우이다. 이 노래는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하며 당시 음원 차트에서 모두 1위를 석권여학교. 정치인이 된 허경영은 출산 정책과 결혼 수당 등 혁신적인 정책들을 1997년 국내 최초로 주장하였다.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 돈 줘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뭐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돈을 왜 줘? 애 낳는데 돈을 왜 줘? 국민들은 처음에는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약 20년이 지나고 인구 절감 급격화 세계 1위 한국으로 선정 지난해 동안 정부가 인구 증가 정책에 쏟아부은 돈 160조 행방불명. 의학 정말 허경영 말대로 되었잖아. 저 돈을 허경영 말대로 국민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미리 준비했더라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정책들이 점차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허경영은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구나. 그 밖에 허경영이 국내 최초로 주장한 혁명 공약 33은 별도의 페이지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그리고 허경영이 목숨을 바쳐 구해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교통사고가 나서 저는 택시 안에서 기절해버렸거든요. 차에 불이 붙었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경찰도 가까이 가지 못했는데 허경영 총재님이 달려들어 저와 기사님들 꺼내주셨어요. 목격자 Y의 증언. 산길 도로에서 남자친구와 수다를 떨다가 커브를 하지 못해 차가 절벽에 매달리게 되었거든요. 누구 한 명이라도 움직이면 차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허경영 님이 들어오더니 저를 뒷좌석으로 끌어내시고 무게중심을 잡으시더니 남자친구도 구조해 주셨어요. 침착하세요. 금방 꺼내드립니다. 그 밖에 불량배들에게 시비가 걸려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허경영 총재님이 달려와 구해주셨어요. 허경영에 대한 미담은 국민들을 통해 입소문을 타고 전해지기 시작하였다. 허경영 총재님 어떻게 그런 게 용감하신가요? 죽는 게 무섭지 않으신가요? 저는 하늘이 정해준 만큼만 삽니다. 혹시 내가 죽더라도 그건 하늘이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의 박애정신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에게 해당된다. 차 타고 가던 길에 고양이 시체를 발견했는데 땅에 묻어주시고 가더라고요. 보통이라면 생매장을 당했을 언론계에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 인기회복을 하는 이유는 그가 남몰래 쌓은 덕들 때문이었다. 그는 선거철에만 모습을 보이는 기존 정치가와는 달리 항상 국민들과 소통을 하며 힘든 국민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학비 내려고 편의점 알바만 하면서 기니는 컵라면으로 때우는구나. 내가 저 아이의 학비를 대신 내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전화번호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며 24시간 응대하고 여보세요. 어머, 진짜로 받았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난 20년간 1000회가 넘는 강연을 하며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세계 통일을 시키는 황제로서의 자리에 다가서고 있다.